안녕하세요. 9주차 리버럴 아츠를 배우는 융복합적 사고 수업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차에 원래 저희 강의 계획서상 예정되어 있었던 수업은요. 저희 다 같이 뮤지엄 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번 학기에 토탈미술관을 함께 가보고자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2차 생성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많은 국공립 미술관들이 문을 닫았었고요. 이제 5월 6일을 기해서 다시 문을 열기는 했어요. 그리고 토탈미술관은 사실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사립미술관이다 보니.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찰로 저 가족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하는 일을 요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번 주차에 원래 예정대로 미술관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 안에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 그간의 여러분의 발표 제가 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걸 수업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발표 내용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내용이었다 하고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발표한 사람도 그 발표를 들은 사람도 얻어가는 게 더 많은데요. 지금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올려드리는 강의 자료에 짧게나마 각각의 발표에 대한 제 코멘트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4주차에 들으셨던 카프카 그리고 침묵의 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카프카 발표 잘 들었고 첫 번째 발표여서 굉장히 긴장하셨을 텐데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이 발표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백그라운드 소개를 굉장히 충분히 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카프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요. 도곡권에서 살았던 유태인 소설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편이죠. 40쯤에 죽었나요? 40 못 넘겼구나. 아휴 세상에나. 저 어린 나이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났군요. 그런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죽던 해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전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겪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안정됐느냐?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슬슬 다시 발현되려고 유럽은 전혀 재건의 모드가 되질 못하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의 유럽인이었었다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 시기를 겪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사람의 이 가족사라고 하는 게 좀 특히나 변신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해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도 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있죠. 후자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아버지도 그냥 보통 권위적인 게 아니라 그 권위를 휘둘러서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있었던 불화 거기에서부터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 또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조건과 개인의 이 불안감이 서로 맞물렸을 때 나타나게 된 어떤 폭발적인 효과 그리고 그 심리적 상황이 나의 행동 양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그려내도록 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 배경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죠. 프라이스 태어났지만 체코인 아니고 독일어 사용하지만 독일인 아닌 유태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소속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은 누구나 이 belongingness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자신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맨날 헬조선 탈출을 외치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죠.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휴학을 하고 싶다, 휴학을 하고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싶다 하고 갑자기 학교에 휴학계를 내잖아요. 학교 다니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내 학교를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일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내 하루 스케줄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차후에 얻어낸 소속감, 이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오는 아주 풍부한 감수성, 이 사람의 대부분의 자신의 온 평생 커리어 동안의 글들은 다 실존의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자신의 삶에서 오는 모티프들을 많이 작품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에 보시면 카프카가 자기 원고 다 불태워달라고 유언했다고 그 얘기도 발표에서 들었는데요. 원래 살아생전에 자기 본명으로 글을 발표하지 않고 본인은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과 상충될 만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싹 폐기를 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고 글 쓰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프카는 문학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글쓰기를 했다는 거, 그걸 퍼블리시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공적인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자들에게 재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존주의적 고민을, 실존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더 전에 이미 양차 세계대전의 그 한복판에서 1차 세계대전을 즈음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 아주 극초반부터 이미 세계는 실존주의적 고민의 세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유럽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찌감치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걸 문학으로 풀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 상황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 등장하면서 중산층 몰락하는 얘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1차 세계대전을 즈음할 때 직전에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전 세상에는 없었다고 말하면 어렵지만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계급이라고 하면 옳지 않구나. 섬겨지는 계급과 섬기는 계급 둘로 분화가 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 아주 소수의 부르주아들이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부르주아는 자기 능력으로 입신양명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계층이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반부르주아라 그래야 될까? 부르주아까지는 못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돼서 살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맹신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전쟁이 터지고, 전쟁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자본주의 구조를 한동안 무너뜨리죠.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볼 수 없지만 자본주의 그 구조체 내에서 사람들이 꿈꾸었었던 어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다시 부와 빈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갑작스레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겪게 돼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기 밥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허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서유럽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아주 편안하게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자기네 4인 가족 충분히 밥벌이해서 먹이고 고기 반찬 먹고 하하호 즐거울 수 있었는데, 전쟁 직후에 이제 더 이상 공장이라는 게 가동되지 않죠. 10분의 1의 사람들만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0%는 절대 극빈자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고 그냥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만 성실하고 나만 노동할 의지가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라고 했었던 믿음이 확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시대적인 고민과 불안감을, 실존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작품으로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그거를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다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인간 소외 현상 느꼈다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여기는 아주 맹목적인 배금주의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작품의 어떤 장면에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라든지 유태인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잘 골라오셨는데요. 그걸 작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작품의 구조를 어떻게 짰는가, 그런 분석이, 문학적인 분석이 좀 더 보강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셔야 2차 생성물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기획안이 나올 수가 있는지, 실용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 소설은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읽고 싶으시면 누구나 하루도 안 걸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서 다 읽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사람에 따라. 이 첫 장면 얘기하시면 이게 이제 초본의 그림인데요. 이 초본 보시면 카프카 주인공이 그레고르 잠자가 첫 장면에 아예 시작이 내가 어느 날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일을 겪고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어느 날 살다가 눈 떴는데 내가 벌레가 돼 있어요. 그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에 삽화로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거에 대한 상상을 더 키워내도록 했었던 것 같죠.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회사원이고 네 가족인데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는 무능해요. 전혀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아버지는 화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레고르가 이제 돈 벌어오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그레고르에겐 꼼짝을 못하는 편이에요. 어머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그레고르 잠자를 많이 다독여주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잠자에게는 아주 예뻐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여동생이 사실 소설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아주 수동적으로 오빠의 예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음악 공부도 하고 공주님처럼 잘할 수 있게 오빠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아주 소심하고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소녀죠.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해충이 돼 있어 그러잖아요. 해충으로 깨어나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은 뭐냐면 나 오늘 회사 어떻게 가지? 이거예요. 지금 회사가 문제겠습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모두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레고르 잠자가 이렇게 곤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되게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제 얘 회사 안 가면 회사에서 얘 찾으러 올 텐데 어떡하지? 전 가족이 다 그걸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그게 얘가 일상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럼 이제 누가 밥벌이를 할 수가 있느냐의 고민으로 점점 그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씨앗인데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얘가 수행하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대화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이 사람의 해충으로서의 삶이 계속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가족들의 그레고르 잠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소설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쩔쩔매고 음식을 갖다 주려고 막 아들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음식 챙겨주던 엄마가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던 음식을 해충이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먹을 만한 벌레 같은 것들을 막 갖다 주거든요. 곤충 먹으니까. 그런 장면에서 엄마 그걸 챙겨주면서도 얘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인 걸 이제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음식만 문 앞에 두고 확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빠를 챙겨주는 건 동생이에요. 그레타인데 이 여동생이 처음에는 참 잘 챙겨주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빠가 그간 자기에게 해줬던 페이버를 갚는 느낌으로 읽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도 버거워요. 왜냐하면 얘도 더 이상 집에만 있는 그래서 피아노 공부를 하는 여학생일 수가 없어요. 가장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는 경제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에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들 하냐 처음에는 집에 하숙을 쳐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숙생들이 오는데 하숙생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최소한의 이제 물질만 제공하다가 점점 웃음도 팔고 춤도 팔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더 적극성을 막 점점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그레타가 점점 더 얼굴에 생기를 띠고 또 부모님들도 이젠 시집갈 나이가 된 것 같다. 애가 반짝반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찌 보면 그 소설에서 이 현대인들이 느끼기에 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제력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관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의 그런 시선이 잘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똑같이 믿었다기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태에 대한 어떤 회의나 불편한 마음 같은 것들이 투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여동생이 얘 돌보다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먹던 사과를 집어 던지는데 그게 등에 박혀요. 그리고 그게 점점 골마서 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얘가 죽게 되기까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얘를 죽였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얘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치료하겠다, 낫겠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기여하는 건 가족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인간 소외 부분은 이제 가족들 간에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대화가 없고 오로지 그 가족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함께 공유체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떤 경제적인 반딩 이외에는 사실 정서적 교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 그런 데서 오는 이 사회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같은 것들이 잘 투영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의 소설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회에 대한 소속의 갈망 자꾸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회사에서도 얘 상태가 어떤지 왜 무단결근을 이렇게 오래 하는지 보러 이렇게 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유태인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도거권에서 도거를 사용하는 아리안족만의 것인 것으로 이제 종종 이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소설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스토리라인을 더 잘 설명하면서 책의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성향 작품으로 3대 꼽아준 거 흥미롭게 봤는데 뭐 자본주의라든지 이중성이라든지 뭐 타락의 문제 등에서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그걸 느낀 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사이의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카프카의 작품 자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레고르와 여동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놓고 둘 다 그레고르예요. 뒤에요. 중심체가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중심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절대 승자이다가 이제 이쪽으로 승기가 넘어가게 되죠. 승기가 넘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제력의 하강과 이쪽은 경제력의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가 맺혀져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싹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그 싹싹함을 잃어가고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점점 더 인간으로서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결국 곤충으로서의 본능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최소한 남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이제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처음엔 수줍은 사람들이랑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이 그레타가 점점 더 밝은 사람이 되고 더 외향적으로 변해가고 그걸 통해서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상승하는 이 추세를 쭉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한 인간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면모에 대한 대비상 같은 거예요. 많은 문학에서 문학적인 장치로 두 명의 인간이 배치되고 그 둘이 얼마나 비슷한 인물인지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혹은 영화 같은 데서도 구조상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그레타와 그레고르가 바로 그런 사례여서 내 안에 있는 외향성과 내향성,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 같은 거, 이런 상충되고 모순된 부분들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내부에 공존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더 외부화되는가, 밖으로 표출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들을 문학화할 때 이렇게 두 인물, 하나의 인물인 것으로, 하나의 인물에 이렇게 분열된 양상인 것으로 추정될 두 명의 인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되게 좋은 사례로는 제가 최근에 봤었던 영국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뭐더라? 질리안 앤더슨 나오는 건데. The F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경찰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연쇄살인마예요. 그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막 쫓아가는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로 시즌이 점점점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두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현실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선과 악의 상징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 패럴렐을 설명해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씬들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인 거죠. 마치 문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두 명의 서로 상반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하나의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서로 싸우는 모순된 본성들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해놓고 나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학을 읽으실 때나 뭐 영화, 드라마를 대하실 때 장면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저만 갖고 있고 발제자들에게 아주 안 드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카톡 창을 통해서 발제자들에게 요거와 함께 제 강의 내용과 함께 보시라고 다른 친구들의 코멘트를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영상은 닫고 침묵의 봄에 대한 코멘트 두 번째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